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의 남궁봉수입니다. 지난번 웨비나 소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저희가 플루크에서 나오는 기초 장비들 혹은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기초 장비에 대한 이론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멀티메타, 클램프 메타, 누설 전류계, 접지 저항계,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이론들, 그리고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멀티메타에서는 우리가 인버터의 출력단을 측정할 때 일반적인 알고 있는 값과 다른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멀티메타를 사용하는 곳에서의 온도가 정밀도와 연관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미터를 사용하다가 저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저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들 때문에 저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 메타는 어떻습니까? 클램프 메타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는 클램프 메타의 사용의 편리성과 관련된 점들입니다. 그것은 곧 안전과도 직결되는데요. 클램프 메타의 어떠한 기능들이 이와 같은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티메타를 가지고 가지 않고 클램프 메타로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버터의 출력단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클램프 메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고객분들이 우리가 중성선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장비들로 측정해야지만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적외선 온도계를 측정하면서 내가 측정하는 온도가 정확한가? 라는 의구심을 한 번씩은 가지게 되는데요. 적외선 온도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것들을 PPT 자료를 통해서 같이 고려해 보고요. 짧은 시간 이와 같은 기술들을 응용한 장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시간도 잠시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이번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초 장비에 대해서 웨비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가 기술 문의가 플루크에 오는 전화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의는 전력 분석기라든지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아니라 의외로 멀티메타, 클램프 메타, 누설 전류계, 그리고 접지 저항계와 같은 기초 장비에 대한 문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고객분들이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와 같은 웨비나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는 저희가 멀티메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메타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정밀성입니다. 이 정밀성은 제품의 정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카탈로그상에 나오는 오차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품의 정확도는 지금 나와 있는 표현처럼 제품 출하 시에 나타나는 수준, 즉 카탈로그상의 오차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안정성은 사용 중에 나타나는 값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멀티메타를 사용하면서 사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값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작업 환경입니다. 이 작업 환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멀티메타를 측정할 때 보통 항상 23도의 습도는 40% 이상의 환경에서만 멀티메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멀티메타는 이동이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멀티메타는 아주 낮은 온도, 0도씨에 가까운 온도에서부터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0도가 넘는 곳에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와 같은 습도율이 90%가 넘는 곳에서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사막과 같이 습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에서도 멀티메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 하에서 멀티메타의 정확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코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자 플루코 멀티메타 가운데서도 좀 저렴한 장비 15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A사, B사 뭐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A사, B사의 그 멀티메타를 사용해서 세 가지의 장비를 사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은 네 가지 실험 조건으로 했는데요. 일반적인 온도 습도, 다시 말해서 23도 정도에 되는 온도와 40% 정도 되는 습도에서 첫 번째 실험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높은 습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23도 정도 되는 온도에 90도 이상의 습도를 갖는 곳에서의 오차율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일반적으로 40% 이하인 곳에서 온도, 그러니까 40도, 18도, 0도 이 세 가지 온도를 측정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습도, 95% 이상의 습도에 30도와 50도를 교대로 변화시키면서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측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탈로그에 나오는 오차율이 제공하는 오차, 다시 말해서 카탈로그상에 나와 있는 오차율에서의 그 온도 23도 정도에서 40% 정도에서의 그 스펙과 나머지 온도, 그러니까 낮은 0도, 40도의 온도, 그리고 90% 이상의 습도, 아주 낮은 습도 이와 같은 곳에서 측정했을 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장비의 그림이고요. 테스트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잠깐 한번 그 다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플루코사의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상식 온습도에서도 뭐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높은 습도라든지 고온 저온에서 모두 합격을 했고요. 높은 습도에 30도, 50도를 교대로 측정을 했을 때에서도 100%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사의 장비들에는 가끔가다 합격한 것들도 있지만 불합격한 내용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 높은 습도에서 이와 같은 불완전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다음 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계수가 높은 저가의 부품 소자를 사용한 멀티메타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오차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저항 성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도였을 때의 저항 성분과 40도나 0도였을 때의 저항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도 계수가 매우 낮은 고가의 부품 소자를 사용한 멀티메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 계수가 낮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라든지 기타 특성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은 부품 소자들의 값은 어느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멀티메타를 선택하고자 할 때 내가 사용하는 곳의 온도가 낮거나 높다 혹은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면 각각의 온도에 따른 오차율들이 나와 있는 멀티메타를 사용하심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들을 줄여가실 수가 있습니다. 습도는 어떻습니까? 정교한 회로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 멀티메타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습도에 의해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정교한 회로판 기술을 통해서 그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오차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멀티메타를 사용할 때 정확한 정밀도나 오차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온도 계수가 낮은 고가의 부품 소자를 사용한 멀티메타라든지 정교한 회로판을 사용한 그와 같은 멀티메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카탈로그상의 뒷부분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오차율들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는 멀티메타를 사용하면 되고요. 가끔가다 저가의 멀티메타는 이와 같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와 같은 것들의 장비를 사용한다면 온도에 따라서 이 멀티메타를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는 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점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저항 측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멀티메타의 저항의 분해능 레졸루션은 어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분해능은 0.15옴, 100mΩ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휴대용 멀티메타에서 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를 소싱하는데요. 전류를 소싱할 때 그 소싱되는 전류의 양은 1mA 이하입니다. 따라서 0.15옴 정도를 분해능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낮은 분해능을 갖고 있는 저항 측정 장비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저항 측정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저항 측정 장비들이 몇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멀티메타를 들고 나가면서 이와 같은 저저항 측정 장비들을 들고 나가는 것들은 내가 갯짓기를 들고 다닐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저항 측정 장비가 보통 멀티메타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저항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멀티메타 가운데에서 저항을 측정할 때 분해능이 높은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장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소싱되는 전류가 1mA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플루크의 289 같은 모델은 10mA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10mA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분해능, 그러니까 0.15옴이 아니라 0.015옴까지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요. 특히 289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디지트 수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89 같은 경우에 1mΩ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저저항을 측정해야 하거나 혹은 높은 레졸루션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1mΩ까지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멀티메타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손쉽게 간편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0.15옴을 측정할 수 있는 멀티메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멀티메타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능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로우 패스 필터, 새로운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버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모터의 속도 제어입니다. 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와 같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 DC 신호를 스위칭 주파수를 통해서 AC 신호로 바꾸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DC 신호를 이렇게 스위칭 주파수를 통해서 나누게 되죠. 이와 같은 신호가 마치 사인파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속도, 주파수로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인버터의 출력 신호가 3kHz를 이용해서 DC를 AC로 바꿔주기 때문에 구형파들이 여러 개의 듀티를 갖고 있는 구형파들이 섞여서 AC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트루얼매스 멀티메타나 일반 멀티메타로 측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값보다 높은 전압값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버터 출력단 한 440V 정도로 알고 있는데 측정해 보면 480V가 나오고요. 한 200V대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20% 이상 높은 값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듀티 사이트를 갖고 있는 구형파들이 합해져서 AC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트루얼매스 멀티메타나 멀티메타로 측정하면 지시치가 높게끔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로우 패스 필터 기능입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은요, 일반적으로 1kHz 혹은 800Hz 이하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높은 신호는 리젝을 하면서 그 신호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면에 나오는 60Hz나 혹은 그 이하의 신호의 주파수만 인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440V를 그대로 표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버터 출력단을 직접 찍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 직접 측정해서 찍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인버터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 장치를 저감 장치를 만드신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역시 인버터 출력단을 측정하실 때 일반적인 인디케이터하고는 알고 있는 값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권해드려서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루크사에서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근처의 대리점을 통해서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버터를 측정하실 때는, 출력단을 측정하실 때는 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있는 장비들로 사용하신다면 정확한 측정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클램프 메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 메타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나왔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죠. 클램프 메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류를 측정할 때 안전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클램프 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류를 측정할 때 단선을 해서 직렬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와 같은 단선하고 직렬 연결을 할 때도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램프 타입을 사용해서 한 선만 측정을 해서 전류값을 측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클램프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플루크사의 381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이 분리가 돼서 한 10m 있는 부분까지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분전반이나 수배전반 같은 곳에서 저압부에 전류를 측정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개폐, 열어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클램프를 걸어놓고요, 수배전반이나 분전반의 문을 닫고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부가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밖에 판넬에다 붙여놓고 읽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나라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수배전반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밑에다가 고무판을 깔고 그리고 절연장갑을 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화복에 쓰는 어떤 그 모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측정하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클램프 메탈 안에다 걸고 디스플레이 부만 밖으로 빼서 보신다면 아크 폭발이나 이와 같은 걸로부터 안전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81 같은 경우에 캐퍼 600V까지 견딜 수 있고요. 캣3에서는 1000V 안전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381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에도 로우 패스 필터, 전압 측정 시에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항상 탑재되어 있어서 인버터의 출력단을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클램프는 안전이 최고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들은 그것과 관련돼서 376이 나오는데요. 액정이 분리는 되지 않지만 지금 옆에 보이는 클램프 메타 옆에 보이는 액세서리 선같이 되어 있는 큰 빨간색 플렉셔블 프로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고객들이 측정하는데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큰 부스바나 혹은 큰 케이블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좁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t's a tight, tight world. But with the Fluke 376 clamp meter with iFlex, at least all of your work problems are solved. 예, 어떠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보시면 저도 요즘 살이 쪄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좀 좁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분전반이나 수배전반 열면은 케이블 타이로 막 선들이 이렇게 조여져 있지 않나요? 그와 같은 부분을 일반적인 클램프 메타로 막 재려고 한다면 케이블 타이를 잘라내거나 혹은 내가 힘줘서 그 선들을 벌리려고 하다 보면 혹시 선 간에 연결된 부분들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항상 그 데모를 나가게 되면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나와 있는 플루크 382나 376에 같이 액세서리로 포함되어 있는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를 이용하신다면 아주 좁은 부분에서도 안전하게 측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면 어떤 분이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측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R상에 3개의 케이블을 동시에 놓고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 상에 케이블이 2개, 3개 이렇게 동시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한 번에 동시에 측정해야지 정확한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부분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76이라는 클램프 메탈을 이용하신다면 그다음에 2500A까지 AC 전류를 쉽고 안전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지 저항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접지 저항을 많이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측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접지 저항에 대해서 좀 많은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큰 공장이나 혹은 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비들의 보호나 인명보호를 위해선 접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접지에는 원래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접지 쪽으로 전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서 인명 혹은 장비에 대해서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접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지 저항을 측정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 저항은 가끔가다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선 접지봉은 설치된 시설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일반적인 접지 저항 측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지 저항 측정 방식을 설명드리고요. 요즘 나오는 접지 저항계는 여기서 조금 발전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접지봉에서 먼저 시설물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개의 접지되는 접지봉에서 떨어뜨려 대지에 바로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20m씩 이상 보통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2가지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접지봉에서 20m씩 떨어져 있는 그림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2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62%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0m씩 20m씩 떨어뜨리면 보통 40m 정도가 이상 떨어뜨려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봉 사이에 가운데 있는 봉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40m는 먼저 반드시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그 40m가 너무 가깝게 되면 접지값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접지값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40m 떨어뜨려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박혀있는 봉은 보통 50에서 70% 사이, 가운데 50에서 70% 사이에 위치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값을 읽을 수 있고요. 보통은 6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봉사의 간격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접지 저항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측정한다면 제대로 된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봉에서 시설물들, 설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물들을 운행을 중지시키고 전기 공급을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봉을 박아야 됩니다. C봉하고 P봉. 전류를 인가하기 때문에 C봉, 그리고 P라는 봉은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P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C하고 P 봉은 20m씩 총 40m 이상 떨어뜨려야 하고요. 가운데 봉은 보통 62% 정도의 위치에서 측정해야지만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항값이 되게 낮게끔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봉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70% 이하로 점점 가까워지면 접지 저항값은 매우 높게 나오는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40m 넘게 그리고 60% 정도에서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지만이 접지 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측정을 하고자 하면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설비에서 이 전원을 끄게 되면 공장 가동이 멈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접지저항 측정계 가운데에서 설비하고 접지봉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띄지 않고 그리고 설비를 멈추지 않고 측정해도 되는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장비 가운데에서는 다중접지에서 측정할 수 있는 크림프메타형의 접지저항계도 나왔고요. 단독 접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나왔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걔도 봉은 어차피 박아야 되고요. 대신 설비에서 제거하지 않은 상황, 설비를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가 인가된 활선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플루크나 플루크의 대리점에 문의하신다면 그 장비들에 대한 소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성선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성선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접지하고 틀리게요. 중성선은 Y결선의 중성선에는 그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피복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 피복에 흐르는 전류는 보통 누설 전류이기 때문에요. 누설 전류계를 측정하면 되고요. 심선에 흐르는 전류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조파, 그러니까 영상분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상불평형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그림을 지금 놔뒀는데요. 첫 번째 흑백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조파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조파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0Hz 이상의 전류 주파수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상불평형 때문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칼라 그림 보이시죠? 일반적인 것보다 좀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데요. 40Hz 이하의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류가 심선에 흐르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이 심선에 흐르는 전류인지 피복에 흐르는 전류인지는 분명히 구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설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어느 분이 만약에 중성선을 딱 만지게 되면 중성선에 막 우리가 보통 감전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막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누설 전류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특징이 60Hz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누설 전류계를 보시면 보통 100Hz 이하의 전류를 측정하게끔 40Hz부터 100Hz 이하 혹은 50에서 60Hz만 측정하게끔 그 누설 전류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설 전류계를 쓰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전류에 제한이 없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전류, 그러니까 불평형 전류라든지 혹은 고조파의 영상 전류가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높은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누설 전류계가 과연 주파수 대역이 40에서 100Hz 이하의 신호들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장비들로 측정해야지만이 정확한 누설 전류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누설 전류,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신다고 하면서 일반 클램프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누설 전류 값이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분이나 혹은 상해 불평형의 전류값이 합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제품들을 선정하실 때 고려해서 측정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 전류를 측정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어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기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신다면 도움이 되겠고요. 혹은 고조파나 상불평형 때문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해 보신다면 전력의 품질의 문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분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 해결해 나간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누설 전류는 기본 주파수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결론, 측정하고자 하는 노이즈 부분을 측정할 때 계측기의 종류와 기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외선 온도계에서의 측정과 관련된 오류들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지금 여기 드리고 있는데 플루크사의 60의 맥스나 60맥스 플러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적외선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본체 D2S라고 써 있으면서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적외선 온도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D2S 써 있고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적외선 온도계라면 D2S 거리가 써 있어야 하고요. D2S는 Distance to Spo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대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의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의 원형 지름이 10cm다 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 있는 거리는 곱하기 10, 약 100cm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이하에서 측정해야 된다는 표시입니다. 디스턴스 투 스팟이 예를 들어서 60대 1이다 라고 한다면 600cm, 즉 6m 정도 이내에서 측정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가의 장비일수록 D2S가 조금 더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리를 너무 좀 멀리 떨어져서 측정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온도의 평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온도까지 합산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실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디스턴스 투 스팟의 길이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거리를 떨어져서 측정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방사율과 관련된 점입니다. 이 방사율은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외선 온도계는 0.95로 방사율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고가의 장비일수록 이 방사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방사율이 낮기 때문에요. 아무리 방사율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온도가 부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혹시 그 절연 테이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절연 테이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에 붙이시고 그 절연 테이프를 타겟으로 해서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면 방사율 0.95로 정확한 온도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절연 테이프를 붙이면 온도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합당한 걱정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온도의 특성 가운데 전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에 절연 테이프의 온도랑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온도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변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신다 할지라도 오차가 그렇게 높지 않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고요. 부스바의 금속 부분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금속 부분을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 그 부스바가 감싸져 있는 피복을 측정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신다면 적외선 온도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측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PPT 자료를 이용해서 멀티메타, 클램프 메타, 누설 전류계, 접지 저항계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몇몇 가지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이론이겠지만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측정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을 한번 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거나 혹은 내가 측정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플루크 02-539-6311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혹은 거래하시던 대리점들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기술 자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몇몇 가지 제품들, 실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와 같은 제품들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기능들과 관련된 몇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멀티메타인데요. 아까 멀티메타 두 가지 기능 기억나시나요? 저장 기능과 그리고 인버터 출력전을 측정할 수 있는 로우 패스 필터 기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플루크 289가 플루크에서 나오는 멀티메타 가운데서 가장 좀 고가의 장비인데요. 이 멀티메타에서 두 가지 기능 모두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루크 289를 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이 들어왔는데요. 좀 어두우니까 백라이트를 2단계로 해서 더 밝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은 인버터의 출력단을 측정하는 기능으로 AC 전원입니다. 따라서 AC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에다 놓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89에 AC 측정하는 전압 측정하는 모드에다 놓으시고요. 메뉴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키를 눌러보면 몇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네요. 뭐 dBm이라든지 피크 값이라든지 렐리티브 기능이 있는데요. 예, 여기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이 있고요. 두 가지 모드가 있네요. 로우 패스 필터 켰을 때 전압만 나오게 하는 기능과 전압과 주파수 모두 동시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개 다 모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지금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을 온했을 때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 지금 나오는데요. 인버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전압의 레벨과 주파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킴으로써 정확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로우 패스 필터 기능입니다. 인버터 출력단 놓으실 때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가 저저항, 그러니까 저항에서 분해능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루크 289에도 저항을 측정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저항 측정 모드인데요. 제가 일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에서 두 개 프로브를 쇼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해능이 10mΩ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플루크 289 같은 경우엔 분해능이 1mΩ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플루크 289 같은 경우에는 저저항 측정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55옴 레인지인데요. 이때에는 10mA의 전류가 출력이 돼서 저항을 측정할 때 분해능이 하나가 더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분해능이 0.1, 0.01이 아닌 0.001. 다시 말해서 1mΩ까지 분해능을 갖는 모드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렐리티브 기능을 ON을 시키신다면 저항값 0옴으로 세팅을 하시고 어떠한 것들, 선저항이라든지 권선저항 같은 것들을 측정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간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저저항이 중요한 기능이고 아주 낮은 저항까지 정밀하게 측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플루크사의 8846, 8845 모델을 쓰실 수도 있고요. 혹은 타사 장비이지만 저저항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비들을 놓고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들고 나가기 불편하고 간단하게 저장 모드에서 좀 도통시험이라든지 몇 옴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1mΩ 분해능을 갖고 있는 플루크 289를 사용하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장비는요. 클램프 메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클램프 메타 381이라는 모델은 이 액정이 분리돼서요. 뒤에 이제 자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배 전반이라든지 혹은 분전반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철판이 있는 곳에 붙어서 디스플레이만 따로 되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뭐 절연 장갑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장비는 그 381 같이 디스플레이가 분리되는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 클램폰처럼 생긴 376입니다. 이 장비 기본 본체만으로도 HDC 100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플렉셔블 커런트 프루브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76을 사게 되면 이 플렉셔블 커런트 프루브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 혹시 이게 안 들어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비가 그 액세서리가 빠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액세서리를 별도로 정품을 구매하셨다면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렉셔블 커런트 프루브 특징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예, 아주 얇습니다. 예, 보시는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얇게 되어 있고요. 유연하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에서 연결을 해서 돌리시기만 하면 전류가 측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뒤에다가 연결을 하시고요. 측정하시는 아이플렉스 모드에다가 바꿔 놓으신다면 여기에서 전류를 2500A까지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장소도 측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큰 부스바라든지 R상에 동시에 케이블이 뭐 2개나 3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한꺼번에 놓고 측정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플렉셔블 커런트 프루브와 같이 376을 구매하신다면 큰 측정상의 안전과 편리성을 두 가지 다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적외선 온도계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 손에 정확하게 맞추면 32도 이렇게 나오죠. 붉은색 선이 정확히 가운데 맞추면요. 그런데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듀티 볼륨에서 외부까지 되게 되면 보이시나요? 24도까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원형이 지금 제가 가운데 있을 때는 아마 이 정도의 측정을 하기 때문에 32도 정도를 가리켰을 겁니다. 하지만 측정 포인트 가운데에 있던 것들을 저기서 레이저 포인터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외부 온도까지 합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32도라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24도, 25도를 가리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측정하실 때 모든 장비가 이렇게 D2S가 50대 1이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D2S가 얼마다라는 것들이 모든 적외선 온도계는 대부분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서 측정하실 때 안전하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장비는 방사율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방사율 조정하는 게 귀찮고 내가 측정하는 장비의 방사율이 도대체 곳의 방사율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연 테이프 붙이셔서 0.95 맞추셔가지고 가까이 가서 측정하신다면 정확한 측정 가능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장 가서 어떤 장비들을 놓고 측정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측정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을 갖다 놓고 그것과 관련된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진 못했지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슴지 말고 플루크 02-539-6311로 전화를 주시던가 혹은 계신 지역 주변의 대리점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문의를 하신다면 충분한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번 더 유익한 웨비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